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 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와우. 네, 멤버분들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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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 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냥님, num나님, 운누나이27님, 최승범님, 초록도롱뇽님, 에코자님, 류지연님,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JS전 1891님 모두 감사합니다. 데이터 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콘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 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네. 인사말하고 이렇게 잠깐 기다리잖아요. 저희 일부러 시초를 세는 거예요? 아니요? 그죠? 저 이거 편집할 때 이 중간 노래 넣는 거 딱 넣으면 정확하게 들어가요, 저희. 아, 그래요? 그래서 영상 안 봤거든요. 어.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그 간격이 익숙해졌나 이 생각이 들어갖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군요. 뭐 그 정도는 돼야 뭐 프로 방송러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그 두 번째 녹화라 뭐 별로 근황이 궁금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키보드 얘기 말고 뭐 주변에 재밌는 거 없나? 네. 아, 저는 그 얘기 말고. 키보드 얘기. 이게 키보드가 어쨌든 이 두 손이 내 몸의 중심을 향해 있어서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굴절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어깨 근육에 가슴 근육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키보드를 반으로 쪼개 가지고 양쪽으로 벌려 놓는 게 제일 좋대요. 그렇게 나온 키보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샀어요. 근데 1 년째 구석에 처박아 놓고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도저히 익숙해지질 않아 가지고. 이게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 팔 통증이 완전히 다 없어진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어색해서 키배열도 키배열이지만 이게 손을 어디로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참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제가 나중에 성공하면은 성공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근황 얘기. 네. 뭐 두 분 이런 정도로 재밌는 얘기 할 거 있습니까? 아니, 이게 쉽지 않은데. 난 이런 정도로 재밌다 수준이 아니고 김 팀장이 이렇게 근황 얘기한 건 몇 년 만인 것 같은데요? 아, 진짜 개인 근황이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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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양이 TMI. 얘기를 해라, 고양이 얘기를 뭐 해라 그렇게 안 하더니 심지어 근황 얘기를 안 하고 이상한 무슨 고양이 콘텐츠가 얘기. 재밌었어요 같은 거 이거 추천해요 같은 것까지 준비하는 정도로 얘기를 안 하더니 이번에 왜냐면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제 근황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나가는 것 같아서 스킵을 하는 게 우리 콘텐츠에 좋겠다. 기회님 오시고 나서는 그러고 보니까 고양이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네. 그죠? 네, 뭐 그것도 거의. 맞아요. 알고는 계시죠? 고양이가 있다는 것이 우리 집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럼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근황 얘기. 이거 끝나는 거야 그냥? 이게 고양이 안 키우는 분들은 관심 없거든. 네. 그래서 혹시 뭐 두 분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은 기훈님 콘텐츠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화면을 공유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혹시 화면 공유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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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지난 에피소드를 준비했었던 거에서는 선거 예측을 보여주는 시각화에 중점을 두고 특히 뭔가 불확실성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선거 맞아. 결과 자체를 좀 보여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토리텔링을 좀 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에피소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네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다양한 이제 시각화 사례들을 살펴보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근데 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어떤 시각화가 정답이다랄 뭔가 말을 하는 그런 방송이라기보다는 이런 종류의 시각화는 이런 인사이트를 더 잘 보여주는 데 적합하다 뭐 요러한 거를 좀 이야기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열을 가리는 그런 시간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시각화다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지도를 기반으로 보여주는 시각화가 가장 익숙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누가 어디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는가가 사실 독자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언론사들이 이제 저마다의 이제 방식으로 이 지도의 이제 시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 기반 시각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가장 익숙한 지도 형태로 시각화를 진행을 한 것이죠. 근데 저희가 이 지금 시각화 사례 6개를 보면은 각자 다 컬러 사용이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네요. 뭔가 시각화를 할 때 공화당과 민주당의 명확한 컬러 헥스 코드가 있을 텐데 그거를 그러게. 그대로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마다 저마다의 빨간색, 파란색을 따로 정의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음. 혹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런 컬러 사용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일단은 폭스가 제일 마음에 안 들고요. 음. 예. NYT 뉴욕타임즈가 여기서 색깔의 선호도를 여쭤보신 건 아니죠, 지금? 네. 사용 방식을 여쭤보신 어떤 거죠, 그죠? 쪽을 예. 지지하느냐를 여쭤본 게 전혀 아니고 예. 이제 사용하는 저는 시각. 뉴욕타임즈하고 블룸버그가 그나마 음. 박 박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뉴욕타임즈하고 에이옥서스 정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컬러 사용이 더 좋았다라는 것은 이제 다 개개인별로 다 다르실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컬러 사용이 색상과 채도 사용에 따라서 명도의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특정 색깔이 튀어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음.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그때도 이제 대선이 있었거든요. 미국 대선이 있어서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팀이 발간한 뉴스레터에서 2가지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똑똑하게 이 빨간 컬러랑 파란 컬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인데요. 오. 첫 번째 방법은 명도를 같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명도라고 음. 하면은 색의 실제 그 HSV 그 색 채도 명도에서 그 마지막 명도를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색을 볼 때 눈에 인식이 되는 명도 값을 일치를 시켜야 아.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색상과 채도 값을 버려야 합니다. 즉 이 색깔을 그레이스케일로 다 변환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명도 값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음. 두 번째 방법은 블룸버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 네 여기에서는 안 맞고 지금 2020 년과 똑같은 컬러를 만약 사용했다면은 뉴욕타임즈만 유일하게 맞았어요. 음. 어. 빨간색과 파란색의 명도가. 그러니까 지금 블룸버그는 굉장히 안 맞는 것 같고 음. CNN도 안 맞는 것 같고 LA 타임즈는 맞는 것 같은데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음. LA 타임즈는 뭔가 물이 빠진 느낌이 드네요. 파스텔 컬러 느낌이죠. 음. 아니 위치를 네. 또 LA 침침해. 타임즈는 너무 약한데 폭스는 너무 진한 색인데 위아래로 더 갖고 더 대비가 잘 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네. 음. 맞아요.
방금 이런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착시 현상 같은 경우에는 강한 두 색이 인접해 있을 때 제일 크게 발생을 하잖아요. 지금 LA 타임스랑 팍스 제가 비교가 이렇게 되니까. 위아래로 음. 놓으니까 딱 바로 비교가 음. 되는 것처럼. 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보이시는 이 면적 간에 이제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을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충분한 간격을 두고 띄워 버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뉴욕 타임스나 아니면 엑시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하얀색으로 경계선을 활용을 했지만 블룸버그나 팍스 같은 경우에서는 검은색으로 그냥 경계선을 처리해서 그러네요. 오히려 좀 더 대비가 심하게 보이죠. 네. 음. 요렇게 두 가지 방식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의 컬러를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굳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컬러 X를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네. 음. 고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비선의 색깔을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기은님 음.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는 막 테두리 색을? 엄청 의도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음. 디폴트로 이 그죠. 지도 SVG를 올리게 되면 검은색으로 아웃라인이 잡히기 때문에 그냥 신경을 안 음. 썼으면은 디폴트인 검은색으로 음. 올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흰색으로 처리한 애들은 한 번 더 그냥 신경을 써 줬다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블룸버그는 아주 검정은 아니고 약간 회색에 가까운 것 같기도 예 한데. 맞아요. 그죠? 그럼 일부 색을 뺐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음. 검은색이 너무 튀어 보여서 좀 조정을 한 거일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그 폭스는 작정하고 저렇게 색을 넣은 것 같이 느껴지고 비교해서 봐서 그런가는 모르겠으나 음. 매우 강렬하게. 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면적 기반 시각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렇게 지도 기반 시각화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카토그램이죠. 이제 카토그램이라고 하면은 특정한 데이터 값에 따라서 모양을 변형해서 만든 지도 시각화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네모 하나는 선거인단 하나를 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단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후보가 선거인단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요렇게 시각화를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시각화를 했을 때 알 수 있는 제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여기 몬타나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은 넓지만 선거 인단수는 적은 지역이거든요. 앞에 어딜 다시 봐야 되죠? 시각화해서 네. 보시면은 여기 지역. 아 왼쪽 네. 위에. 네. 왼쪽 위의 지역을 보시면은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반해서 이 카토그램으로 보면은 선거인단이 아. 4 명밖에 할당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작아서. 네네네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반면에 뉴욕 같은 그렇군요. 경우는 보시면은 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해 있죠. 면적은 그렇게 크지 작지만. 않지만 네 선거 인단수로 보면은 굉장히 큰 비중을 음.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이렇게 잘 보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면적 기반 시각화에서 과대 또는 과소 시각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음. 또한 여기 보시면은 다른 주들은 다 똑같은 색으로 일치해 있는데 여기 네브래스카라는 이제 지역이랑 그리고 여기 메인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섞여 어떤 있네요. 색깔이 섞여 있는 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래서 왜 요 그래요? 주들은 승자 독식제에서 예외인 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러한 주의 아. 선거 결과까지 쉽게 볼 수 있다는 네. 그 주의 법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거기까진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렇게 예외인 음. 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다른 주들은 이긴 곳이 몇 표 차이로 이겼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다른 곳들은 네 예를 들어서 51 대 49로 이겼어도 51로 이긴 사람이 다 먹는 구조인 거잖아요. 음음. 음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블록의 개수가 네모의 개수가 저 숫자만큼의 선거 인단이 더 많아서 그쪽으로 투표한 사람이 더 많아서 이겼다 이런 의미인 거죠? 많아서는 아니고요. 주에 예예. 할당된 선거 인단 수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예. 지금 요 몬타나 지역 같은 경우는 4 명이 할당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근데 이 몬타나주에서 몇 퍼센트 음. 차이로 트럼프 또는 해리스가 이겼는지는 상관이 없이 그냥 이기기만 하면 요 아. 4 명을 다 먹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요? 네네네. 그럼 지금은 맞습니다. 어느 쪽이 더 우세했다는 이걸로는 모르는 거네요? 각 주에서 어느 쪽이 몇 명이 더 우세했다 이거는 모르는 거네요?
네. 그거는 알 수가 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해했습니다. 이 카토그램의 목적은 이런 개개인의 대중들의 뭔가 표심을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선거인단 수를 몇 표를 얼마나 확보를 해서 어느 후보가 이겼는지를 아 보여주는 게 목표이기 그러네요. 때문이죠. 그래서 저 네모 개수를 다 더해서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그죠? 네네네. 맞습니다. 승자 독식의 개념이 그건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카토그램 같은 경우를 한국 선거에서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사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연합뉴스와 그리고 시사인에서 카토그램을 활용을 해서 시각화를 한 경우인데요. 왼쪽과 같은 시각화는 딱 1 등으로 이긴 사람 1위 후보를 기준으로 시군구 득표율을 시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가장 직관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후보가 우세했구나.'를 알 수는 있죠. 하지만 득표율 차가 굉장히 근소할 경우에는 이러한 단일 세계 시각화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이렇게 시군구를 중심으로 선거인단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에 시사인 시각화처럼 득표율 차이를 이제 색의 명도에다가 매핑을 해서 뭔가 시각화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진한 빨강 또는 파랑일수록 '한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지역이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아 왼쪽의 시각화는 그 네네. 어느 지역에 이겼다라는 게 네네. 이 덩어리 한 개 한 개가 각각이 한 표기 때문에 누가 결국에 이겼음 이런 정보가 아니라서 정보를 네네. 왜곡해 놓고 오독하기 쉽게 만들어진 시각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깐 음. 그 이 그런 거죠. 카토그램을 만들었는데 카토그램이 의미가 없는 상태? 음. 근데 그런 장단점이 느낌이네요.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은 정보를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왜곡하지 않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냥 봤을 때 '그래서 누가 이긴 거야?'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음. 같고 네네네. 왼쪽은 그 반대인 거죠. 직관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안 주는 것 같고. 네. 이거 왼쪽이라고 정보 누가 이겼는지 알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율을 가졌다. 반면 우승했다. 관악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 요 예. 정보는 얻을 수 그러니깐 있죠. 거기까지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이 전체를 같이 보는 게 유의미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같이 네네네. 보는 데 유의미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네. 이렇게 보았을 때 앞선 면적 기반 시각화랑 비교를 해서 '카토그램의 뭔가 가치를 평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동일한 지금 지역별 선거 결과를 내가 전달하고 싶은 시각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면적 기반 시각화로 해 버리면은 서울, 경기 같은 이제 수도권 음 음. 지역이 잘 안 보이겠죠. 하지만 카토그램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이 시군구가 다 동일한 유닛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좀 더 음. 강점을 갖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음. 그런 음. 거를 보여주고 뭐 싶은 게 목적이라면. 네. 네. 그러니까 그 면적으로 인한 왜곡을 줄이기 위한 노력까지는 공감이 가는데 지금 사실 네네. 오른쪽이 너무 제가 볼 땐 너무 잘한 시각화여서 더 상대적으로 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깐 맞아요. 인구수 대비란 그 카토그램의 단위도 지역 단위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옆에 네네. 설명을 보면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지역 근처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깐 음. 이게 더 그 한 칸 한 칸의 숫자가 가지는 우리나라의 그 대선 투표의 형태의 대변을 더 잘하는 음. 형태인데다가 음. 그리고 그 정도의 차이가 이제 색깔로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그게 뭐 아무리 그래도 이게 퍼센트 격차 이상이라는 게 숫자의 감각이 안 오는 '아 이거 전체 보고 보니깐 궁극적으로 누가 이겼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이게 판세가 어떻게 흘렀고 그것 때문에 요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며가 쪼금 더 눈에 잘 들어오는 시각화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매우 국회의원 공감합니다. 선거였으면 왼쪽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의석수를 누가 더 가져갔느냐를 그쵸. 나타내기에는. 음. 그러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대통령 예. 선거니까 왼쪽 게 왜곡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음. 아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선거인단 수가 결국에는 네모를
표현한 색깔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수면 의석수라는 표현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왼쪽이 좀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고 보니까 미국 선거 제도가 참 신기하긴 한 것 같아. 승자 독식이라니 지금 그게 참 딴 얘기지만 네. 네. 그래서 요러한 이제 시각화의 결에서 또 소개를 해 보고 싶었던 것은 마보작침에서도 음. 동일하게 이제 20대 대선의 판세를 볼 수 있도록 이 시군구 단위로 시각화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좀 차이점은 1-2위 후보의 득표율을 막대 그래프로 좀 이제 통합을 해서 시각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 1% 이내의 그런 초접전 격전지나 3% 이내의 격전지 이런 것을 따로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스트라이프를 이제 네. 백그라운드에 넣어 가지고 표현을 한 것이 좀 눈에 띄었어요. 아. "저기는 비등비등한 곳이야." 이걸 네네. 격자로 표현을 한 거군요. 네. 이거는 보시 그 네. 다 웹에서 볼 수 있는 시각화 자료들인 거죠? 지면으로 이렇게 나왔을까요? SBS니까 아무래도 지면에서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렇군요. 왜냐면 이게 어느 배경으로 지역인지를 마우스로 올려야 나올 것 같이 생겨서 그죠? 음. 음. 제가 봤던 거는 기사에서 쓰였던 PNG였어 가지고 아 이 그러면 이미지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뒤에 이제 기사 내용에 맞춰서 어떤 지역의 이제 네모 테두리와 함께 강조를 해서 설명을 쭉쭉쭉 하나씩 이어가더라고요. 주요 네네. 지역을. 예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것도 경향성을 되게 잘 보여주네요. 음. 전반적인 경향성을. 저는 요거 우세에 그 지역 개수라도 좀 써줬으면 좋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개수? 예. 개수?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우세, 아. 이재명 우세 3% 격전지, 1% 격전지가 각각이 전체에서 몇 개씩 있었는지가 그러게. 보였으면 좀 예. 이게 그냥 레전드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약간 요약 집계 결과표 같은 느낌으로서의 기능도 같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없는 게 좀 그러게. 아쉽네요. 기사 저도 어딘가에 있었겠죠? 그래프 옆에 안 놓고 어디다 넘겨. 야 이거 그러면 공을 많이 들였네 이거. 그쵸. 저거 정말 쪼금 전 그거 손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이거. 뭐 이거 툴로 같은 경우는 만들었을까 이거를? R 코드로 해 가지고 응. 뽑은 다음에 후처리 디자인 작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 막대 아. 그래프랑 요 응. 지역까지는 다 R로 제작을 하고 피규어를 예. 뽑아내고 후에 이제 응. 색깔이랑 이런 쪼끔 디자인 만지는 거를 디테일만 후작업을 그래요? 이게 R로 이렇게 되는구나. 네네. 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렇구나. 위에 레전드만 빼고 다 코드 작업할 수 있는 결과물인데? 아니 배치나 이런 뭐 위경도 이런 걸 줘 이거 가지고 아니에요. 이거 지도 카토그램 만들어 주는 만드는 패키지로 그러니깐 맵인 차트 같은 걸 해 주는 패키지가 있어요. GG맵 같은 거. 아니요. 이 지금 이렇게 요 딱 요런 네모를 디자인으로? 예예. 격자를 어. 만들어서 이 위치가 그 지역명 넣어 갖고 이제 매핑해서 만들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아. 있고 그러니까 요 예. 용도로 만들어 놓은 패키지가 있는 거군요. 네네네. 저도 많이 썼어요. 대단해 양 요 참. 개별을 퍼셋으로 만든 차트로 넣으면 들어가요 그래서. 음. 근데 이제 그 각각을 그러면 이제 그 내부 데이터 갖다가 옵션 줘 갖고 넣어야겠죠. 지금 맞아요. 뭐 네네. 그래서 위에 레전드 정도만 빼고 딱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진짜. 네. 맞아요. R로 생각보다 정말 R 코드가 굉장히 세세하게 파라미터가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되게 자유도가 음음.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또 이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모든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은 이 스택드 선거 차트를 맨 상단에 표시를 해서 사람들이 어떤 후보가 선거인단 수를 몇 명 확보했는지를 먼저 딱 화면에 들어가면은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요 스택드 선거 차트를 다 넣어 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좀 흥미로웠던 거는 지금 보이시는 요 블룸버그나 파이낸셜 타임스 폭스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차트를 주별 선거인단 단위의 네모 유닛으로 다 재구성을 해 가지고 특히 개표하고 있는 그런 라이브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이 선거 인단수가 이렇게 착착착 채워지는 것들이 아. 더 직관적으로 오. 보여서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블럭 사이에 있는 검정 선분들은 뭐예요? 테트리스 이렇게 블럭같이 생긴? 네. 보시면은 요게 이제 네. 하나의 지역인 거예요. 고게 하나의 지역인 예컨대 거예요? 네네. 예컨대 뭐 횟수를 이거 찬 지역들. 예예예. 그래서 이게 지금은 다 선거가 끝난 그러니까 지금 개표가 다 아. 나온 후에 이제 결과이지만 개표 중간중간에는 요게 이제 테트리스처럼 계속 채워지고 네. 라이브로는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졌겠네요? 아니에요. 채워지는 왼쪽에서부터 중간에는? 쭉쭉쭉 채워졌어요. 왼쪽에서부터 차는 거예요. 네. 근데 각 지역에서 왼쪽에서부터 차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개표에 들어서 따라서 그죠? 네. 예를 예.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 주의 그 선거인단 그러니까 선거 결과 확정이 됐다. 그럼 여기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의 결과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겠죠. 그런 네. 식으로. 머리 많이 썼네. 네. 그리고 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셀 하나에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 주 결과에다가 내가 커서를 올리고 클릭을 하면은 오하이오 주의 개표 상황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음. 이제 연결성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도 이제 이러한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시각화를 많이 봤는데요. 아까 말씀을 중간에 한번 해 주셨는데 "개개인의 표심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데서는 쪼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또 시각화의 를 시도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음. 이 에로우 맵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 에로우 맵 같은 경우에는 카운티를 이제 중심으로 사람들의 표심이 2020년 대선에 비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유권자 지지의 변화 정도를 뭐 양 또는 음의 백분율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요 화살표 맵이나 스파이크 맵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시각화해서 아.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트럼프 쪽으로 이동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야. 되게 재밌네요 이거. 네. 음. 그래서 요 아니 해리스 화살표 쪽으로 간 곳이 있긴 있죠? 네. 여기 보시면 미약하게 그거구나. 요런 파란색 친구들이 야 이렇게 보니까는 되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똑같이 이 변화 정도를 보여주는 화살표 맵이 있고 그리고 스파이크 맵이 오른쪽과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두 맵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또 해 봤는데 요거는 그냥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맵 같은 경우에는 요 화살표의 길이와 방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움직임이 어떤 쪽으로 발생했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에 요 화살표 맵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가 너무 많은 특히 인구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크 맵보다는 저는 조금 더 혼잡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미묘한 차이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크 맵이 이렇게 보시면은 30, 15 이런 식으로 높이를 설정을 해서 레이블을 보여줘서 그런지 더 쉽게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여기는 방향 요소를 정말 화살표의 요 방향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 스파이크 맵 같은 경우는 방향 요소를 색깔에다가만 이제 반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게 이제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향을 보여주는 게 주요 초점이면은 화살표 맵을 보여주는 게 맞고 음. 변화의 규모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음. 맞췄다면은 '스파이크 맵을 사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그러네요. 예. 저 길이는 잘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음. 이 네. 산 높이는 비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우선 빨간색이랑 오른쪽, 파란색이랑 왼쪽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 한 의미를 두 가지 갖다가 표현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쪼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깐 음. 그게 어 그래서 스파이크가 색깔만으로 반영이 됐고 크기가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위치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왼쪽 거는 음. 좀 화살표 맵의 방향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지? 빨간색이랑 똑같이 써야지, 파란색이랑 똑같이 써야지라고 의사결정한 것처럼 보여서 고게 좀 네네. 아쉬운 것 같아요. 차라리 음. 각도가 있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표시했으면 '그러면 좀 나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네요. 그것도 되게 음. 흥미롭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사람은 심리적으로 높이 지각을 잘하고 좌우 길이는 잘 평가를 못하는 경향성이 있을 거예요. 음. 네 지각을 할 때.
그거는 이제 중력 그래서 때문에 위아래 인지는 본능적으로 늘어나는데 좌우 인지는 그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아니어 갖고 그 지각이 생기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 음. 왼손 애기들이 뭐 헷갈려할 때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그것 음.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네. 높이에 대한 위험은 잘 지각하는데 기차가 다가오거나 이랬을 때 이게 얼마나 큰 대상인지를 지각하는 건 되게 늦게 해서 깜짝 놀란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 봤을 때 오른쪽 거는 그 차이가 잘 이해가 되는데 왼쪽 네네. 거는 좌우 길이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네. 좀 덜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음. 흥미로운 어 거는 사실 대중들은 화살표 맵을 굉장히 좀 좋아하고 많이 퍼나르는 네 네. 퍼나르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변화 정도를 보여주는 시각화인데 변화가 되게 저희가 맞아요. 화살표로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은 방향성을 거기에 예. 네 맞아요. 그 거기에 되게 우경화됐다, 좌경화됐다 이런 표현도 쓰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그리고 생각도 화살표 맵에 이런 것들은 보통 원래 맨 처음에 시작될 때가 그 기후에서 바람 때문에 쓰게 됐잖아요. 그러니깐 이게 '이런 바람이 불었다.' 같은 메타포를 넣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음 그리고 약간 손가락으로 어느 쪽으로 간다는 방향성을 지시하는 느낌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표현하기에는 더 맞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부분도 공감이 갑니다. 음. 재밌다. 야 이런 상상들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냈지?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 시각 참. 정치 이런 선거 시즌이 되면은 아주 데이터 네. 시각화 담당 잔치구나 그 잔치. 언론사 기자분들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아 보여줄 이런저런 때다. 어. 네. 갈고 닦은 이 기술을 이제 이 보여줄 시기에 되게 많이 기술이 발전하기도 하겠어요, 서로 보면서. 네네. 맞아요. 음.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료도 많이 생기고. 네. 이 지금 보여드린 이 엘렉션 니들 같은 경우에는 뉴욕 타임즈의 굉장히 인기 피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이제 각 후보의 당선 확률을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시각화인데요. 사실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후일담이 있는데 뉴욕 타임즈의 테크 집단이 현재 그 당시에 이제 뭐 파업 중이라서 이 엘렉션 니들을 올리네 마네 뭐 시각화를 할 수 있네 마네 막 이런 오. 논의들이 이제 오가다가 결국에는 이번 네 대선 때 결국 공개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네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그래요. 무기 같은 건가 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이거 니들 안 올립니다." 이렇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게 올라가는지까지는 잘 음. 모르겠지만 아무튼 엘렉션 니들이 되게 핫하고 인기가 있는 그런 음. 시각화 방식이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는 그런 거를 SNS에서 많이 그 요구를 하더라고요. 음. 뉴욕타임스 이게 왜 길드들한테. 특별히 인기가 많은 걸까요? 왜냐면은 저희 음. 이제 계속 개표가 진행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경합주들에서 누가 이제 선거인단을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되게 다양한 시나리오를 막 머릿속에서 뇌피셜로 구상을 하면서 "누가 이길 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혼돈 속에서 이 뉴욕 타임즈의 이 예측이 아. 한 가지의 뭔가 길이 되어 주는 느낌? 전문가의 해석 이런 게 음. 되어 주는 느낌? 전망할 때 되게 중요한 근거 자료처럼 쓰이나 보네요, 사람들이. 네네네. "여기 봐라. 이렇게 나오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갖다 쓰나 네. 보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 게이지 차트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되게 잘 사용했고 또 시각적으로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그쵸. 저는 우리가 이런 게이지 계기판에 차트를 잘 익숙하니까. 쓰는 게 근데 게이지 차트를 잘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김준영이 얘기하신 것처럼 익숙한 건 맞는데 음. 이걸 이렇게 쓸 때 저는 가치가 없거든요. 크기를 너무 많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데 숫자를 하나 표현하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대랑 뭐가 달라? 뭐 그쵸. 디자인 막대 차트 말고는. 2개 비교하는 거랑 다르지 않은데 그리고 음. 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식들이 많은데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게이지 차트로서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그 가치가 뭐가 있지?'라는 걸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대시보드를 결국에 만들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이 게이지 차트랑 지도예요. 음. 근데
아니 그걸 봤을 때 얻는 정보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없는데 '이걸 왜 좋아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정보량 그래서 때문이 아니라 음. 심리적인 측면 때문일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체중계나 압력계나 이런 걸 보는 되게 익숙하잖아요. 음. 그래서 게이지 바가 어느 음. 쪽을 향하면 이게 어느 정도 강도인지를 되게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야. 정보량을 주는 게 특별히 다를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냥 거기에서 선호도 요 차이가 생기는 게 시각화에 아닐까요? 예. 이 시각화의 능숙함이나 이거를 정보를 받을 때의 익숙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우리가 네. 체중계에는 음. 어렸을 때부터 워낙 자주 올라가니까 딱 방향 보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확 오잖아요. 그냥 그런 게 아닐까요? 음.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 시각화니까 확실히 좌 후보가 될 것인지 우 후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아 갑론을박을 경계가 펼치죠. 명확하니까 네. 12 근데 시를 12 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가운데 지역이 부분이 토스업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맨 끝으로 이제 내려갈수록 very likely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 되게 직관적으로 해야 할 때 좋은 시각화인 것 같아요. 그냥 딱 보고 '아 음. 지금 누가 될 것 같구나. 누가 될 가능성이 음. 그렇게 높지 않구나.' 이런 거를 해석을 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그거 같기도 하다. 우리 모래 뺏기 게임 할 때 깃발 꼽아 놓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도 있네요. 어느 쪽으로 쓰러지는지를 보면.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경합주들만 따로 빼 가지고 뭐 펜실베니아나 뭐 애리조나나 그런 음. 데를 또 따로 요 쬐끄만한 엘렉션 니들로 표현을 하고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지도 위에 주별로 놔도 괜찮겠다. 주별로. 음. 그것도 되게 좋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선거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그 음. 언론사들마다 화면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지도 위주의 피처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다면은 이제 트럼프가 땅땅땅 이겼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기사로 전달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 2 가지를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오. 만든 일명 저는 모래 시각화라고 이야기를 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야. 이걸 이제 하나의 모래 알갱이인데 이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향한 하나의 표를 의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표들이 막 이렇게 쌓여가는 지도 위의 과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와. 미쳤나 봐.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 이거는 와.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선거인단 투표제니까 승자 독식제니까 각각 사람 개개인이 표심이 어디를 향했느냐를 많이 보지를 않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표심을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표 수가? 네네네네. 반영이 와. 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미쳤네 진짜. 대충 한 거 아니고. 와. 그래서 그 트럼프가 결정적으로 승리한 그런 주들에서도 빨간색으로만 보이는 그런 모래 더미는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요 텍사스 어. 같은 지역이 트럼프가 다른 어떤 주보다도 많은 표차로 승리한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파란색이 섞여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인 뭐 조지아나 네. 뭐 요런 지역들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쭉쭉쭉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데요. 와.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도 되게 핫한 그런 경합주였죠. 근데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피츠버그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리스 지지자들이 좀 결집을 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와. 그거를 다시 이렇게 파란색이랑 빨간색만 모아 봤더니 요렇게 표가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뭐 이 위닝 마진 같은 경우가 "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라." 하면서 이제 모래가 이렇게 이야. 떨어지는 그 시각화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 와. 진짜 감탄을 금치 이 사람들 못했습니다. 미쳤나 봐. 우와. 음. 그래서 이게 2020 년에 그 바이든이 이겼을 때 이겼던 것보다 어. 마진이 뭐 어떻게 차이가 난다. 뭐 이거를 또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시각화이고, 그리고 개개인의 표심을 이렇게 모래알갱이에 비추어서 표현을 했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아니 이거를 처음에 누가 하자고 했을 때 다 미쳤다 그러지 않았을까? 모래 알갱이를 몇억 개를 저기다가 쌓아야 되는데 그쵸. 이 그래서 기획을 한 사람도 신기하고 이거를 하겠다고 나선 팀도 신기하고 참 신기하네요. 와. 그래서 요러한 요 시각화를 일단 첫 번째로 소개를 해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네소타에 있는 스타 트리뷴이라는 그 언론에서 만든 기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데이터 시각화로 유명한 언론사는 아니지만 저는 여기에서 보여준 시각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너무 명확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미네소타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어떻게 양극화되어 있는지를 비스월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네소타 주민들은 이 1976년부터 꾸준히 뭔가 민주당 대선 후보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공화당에 대한 지지가 점점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카운티의 승자와 패자의 득표율 차이가 대선을 거듭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비스월 차트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와. 이렇게 카운티 하나에 이제 그 커서를 올리게 되면은 그 카운티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연결선을 통해서 보여줘 가지고 아. 읽기도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각 선거에서 투표한 그런 총 득표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거는 그 지역의 인구가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건 거죠?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와 이게 양극화가 되는 게 그냥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쵸. 왼쪽으로 하는 사람은 더 왼쪽으로 가고 일부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게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 비스원 차트를 음. 시기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동일한 그 집단을 연결선으로 이어서 음. 표현을 하니까 훨씬 해석을 하기가 야.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 가지고도 볼 수도 있고. 와. 네. 재밌죠? 방금 선택한 거는 카운티 이름을 선택하신 거예요? 네. 우클릭해서? 이 위에 카운티 어. 이름을 선택을 한 거예요. 아. 왜냐면 요게 없으면은 저희가 하나하나 찾으면서 고르기가 내가 어렵네요. 관심 있는 카운티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와우, 너무 잘 만들었다. 그리고 천재인데? 전달하려는 그 정치적 트럼이 양극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겠다라는 목적을 정말 잘 수행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이러한 데이터 시각화 내지 데이터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선거 결과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어떤 시각화를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소감을 얘기하고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네. 일단 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와 전 진짜 특히 뒤에 두 개는 너무 감탄하면서 봤는데 사실 저기서 나온 숫자들은 그냥 뭐 기술 통계 값이잖아요. 뭐 빈도거나 비율 정도인데 이런 그냥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해하게 되는 정보도 굉장히 다르고 그다음에 직관적으로 특히 심리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참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낸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이거는 데이터 분석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확실히 예술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예. 저는 절대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이렇게 매번 새로운 시각화 기법이 등장한다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 데이터 시각화 치트시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은 아, 네. 저는 한 번도 안 써본 시각화 방법들도 너무 많은데 그 이후로도 계속 매년 이렇게 더 좋은 기법들이 나온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방금 두 가지 사례에서 느낀 게 이게 '웹에서 시각화가 구현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 평면상으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정보들인 거잖아요. 특히 아까 그 모래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네네. 인터랙티브하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것들
'아 이쪽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더 나아가면 나중에는 이런 그 우리가 사용하는 장치들도 발전하니까 예를 들면 뭐 VR 기기 같은 것이 발전해서 거기에 맞는 시각화 방법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졌을 때 반응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혹은 음. 지금은 평면상이지만 뭐 360도 스크린에다가 시각화를 뿌려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쵸, 이런 그쵸. 식으로도 아마 이미 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쪽으로 가면 되게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탄하면서 보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쪼금 첨언을 하자면은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AR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어. 시각화를 보여주는 거를 쪼끔 연구하고 좀 어. 인스타그램 스토리 테마로 몇 개 들어가 있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 그 화면으로 비추는 그 지역에 그 데이터 시각화가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 증강현실을 활용을 해서 내 음.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환경 오염이나 아니면 뭔가 미세먼지 이런 것과 관련된 시각화를 아. 보여줄 때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음. 그런 거 재밌겠네요. 그 뭐 예를 들면은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표현할 때 음. 우리 집 앞마당에 이렇게 있으면 쓰레기가 막 하늘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지 계속 음. 쌓이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진짜 많다는 게 금방 느껴질 수 맞아요. 있겠네요. 재밌네요. 음. 박 박사님? 네. 그 앞에 있었던 시각화들은 좀 그래도 그전에 있었던 내용들도 좀 있고 결국에는 뭐 카토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에는 어떤 정보를 전달할 거냐. 그러니깐 실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기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왜곡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걸 조절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지역적 측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아까 보여줬던 그 뭐지? 인구 15만 명 기준 영역을 나눴던 시도가 굉장히 좋은 시도였는데 그걸 뒤에서는 모래로 표현해 주신 덕분에 격차가 좀 너무 많이 나 버리고 말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너무 저럴 줄 많이 몰랐겠지.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아 저 정도까지는 못한다에 가까웠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게 인터랙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모래로 표현하고 그게 쌓여 있음으로 표현한다라는 부분이 좀 대단했던 것 같고요. 맞아요. 왜냐면 음. 지금 발상이. 예. 그 부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부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좀 대단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3D라는 게 사실 쉽게 쓸 수 있는 도구가 아닌데 그걸 좀 약간 음. 센스 있게 썼던 것 같아서 그런 데 있어서 좀 맞아. 높게 평가가 되는 것 같고 왜냐면 3D 지도 출력이라는 거는 아까 봤던 스파이크 차트 같은 경우만 해도 되게 많이 쓰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눈이 얼마나 어지러운가가 되게 큰 이슈인데 모래라는 부피가 재조정되는 위치 때문에 보이는 좀 전달되는 감각이 음. '아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구나.' 심지어 그걸 따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강조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 소재 선택의 정당성을 좀 부여하는 것 같아서 그런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스토리텔링 더하기 소재 선택이었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그 뭐지?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는 부분을 전달해 준 게 저한테 되게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나오면서 생기는 변화를 전달하는 건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시계열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시계열 데이터의 그 진행 과정에 대한 차이점, 그거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감각적으로 눈에 들어올 때 좀 많이 와닿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은 당장 같은 시간 내에 다른 것들과의 비교를 밖에 못하고 있는 중인데 되게 참고할 수 있는 시각화였던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고민해서 넣어 볼 수 있는 데가 있나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음. 재밌게 봤습니다. 네. 고 방식으로 왜 우리나라도 정치 양극화된다는 문제의식들이 많잖아요. 특히 성별로 되게 벌어지고 음. 연령대별로 벌어지고 이런 거. 그게 시기별로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딱 조 방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와닿을 것 같아요. 어. 누가 좀 네. 누가 좀 해 주면 좋겠네. 말로만 하지 말고 저걸로 보여주면은 진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두 분께서 해 주신 말씀의 연장선에서
또 이제 느꼈던 게 결국에 이게 선거 시각화의 청중은 대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시각화해서 중점을 두었던 것들이 정보가 얼마나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시각화가 되는가, 내지 얼마나 내가 보고 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각화가 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시각화가 막 너무 과도하게 많은 정보량을 담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보량을 좀 덜어내고 대신에 왜곡은 하지 않되 덜어내고 그 선에서 가장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메타포를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는 데이터 스토리텔링 콘텐츠도 한번 더 들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좋습니다. 네, 뭔가 마무리 멘트 같이 됐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